이슈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강준구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 이슈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중국의 미래, 중국 베이비를 잡아라, 국내 유아용품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좀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또 짚어본다면 대표적인 관련주죠. 보령 메디앙스가 이틀째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은 13% 이상의 급등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 가운데 제로투세븐 그리고 쌍방울까지 있었는데요. 오늘은 4, 5%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정말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같은 강세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중국 영유아 용품 이 관련주들의 모멘텀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 두자녀 정책을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두자녀 정책이라고 하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독자일 경우에 자녀를 2명 갖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중국 지방정부 대부분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2곳도 올해 안까지는 이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함께 중국 육아용품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좀 기대감만 있었다면 최근에는 구체적인 전망치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한국무역협회 자료입니다. 보시면 중국 육아용품 시장이 기존 예상치보다 3에서 9% 정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오는 2018년까지는 9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애초에 중국에 있었던 산하 제한 정책이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부부들이 두 자녀가 출산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치까지 나오면서 아마 더 성장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허 의원님, 그런데 요즘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그동안 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아용품은 말 그대로 이제 유아용품이기 때문에 네. 대중적이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나 기사들 보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유아용품을 싹쓸이 해갔다 이런 기사는 접해보지 못하셨을 텐데 이런 대중성에 있어서는 화장품이나 밥솥보다는 유아용품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옷은 또 많이 안 사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쪽들도 같이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어제까지 이제 그랬던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실적 수주가 나오게 되면 조금 바꿔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대중적이지 않다는 특성이 유아용품 관련주의 부진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은 이제 업체별로 좀 엇갈리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1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주가 약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매출 기준으로 1등인 제로투세븐이 이제 올 1분기에 604억 매출하면 작년보다 매출이 3%가 줄어들었고요. 영업 실적도 12억 6천만 원 흑자에서 10억 2천만 원으로 19%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매출 기준으로 2등했는데 378억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23%가 감소가 나왔고요. 영업 실적은 보면 작년에 20억 흑자이던 회사가 올해는 21억 적자로 급감이 됐습니다. 적자 전환했고요. 보령 메디앙스는 매출이 374억 원 하면서 6%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좋았는데요. 작년에 7억 원 적자 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1억 5천만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본다면 그동안 좀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대중적인 그 소비 쪽이 아니
더불어서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 연초에는요. 그런데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바로 지난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두자녀 정책 시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시장이 커지고 매출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출산 장려 정책이 이어지면서 아마 두 분께서도 아마 허 의원님께서는 그 프리미엄 영유아 시장에 많이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제품들 많이 구입하시고. 저희는 네. 사실은 그 부분도 제가 빼먹었네요. 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네. 그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돌려서 많이 입히거든요. 서로 모아놨다가 다른 집을 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쪽 업체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공공연하게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 옷은 워낙에 비싸고 또 빨리빨리 커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들이 또 프리미엄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커졌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프리미엄 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는 사실 많이 구입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제로투세븐에 사고 있는 알로엔누 그쪽 옷을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중국 소비 시장이 우리 소비 시장을 좀 이렇게 뒤따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또 출산 장려 정책에 이어서 우리 패턴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들거든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잠재력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중국의 영유아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클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어제 오늘 해갖고 영유아 관련 주식들이 많이 좀 오른 이유는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제한적인 두자녀 정책이라는 것이 연초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시 반복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제한적인 두자녀 정책 자체도 뭐 이렇게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초에 나온 얘기로는 뭐 5% 정도 신생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건수별로 이제 지금 그 대상이 되는 부부가 한 1,500에서 한 2,000만 쌍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트렌드가 한 명을 낳는 거니까. 근데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제 두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갖고 지금 대충 기대 출산을 한 5% 정도가 더 난다고 가정하면 지금 한 100만 명 정도가 더 납니다. 뭐 중국이 워낙에 인구가 크니까 100만 명이라도 엄청 크긴 크지만 전체 영유아 수를 본다라면은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최근에 2009년 대비해서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1,900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뭐 급속히 확대가 늘어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은 하여튼간은 그 유아용품 시장 자체는 영유아용품 시장 자체는 지금 추세를 보면 매년 1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자녀 정책이 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시장에 조금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장 자체는 지금 나온 얘기는 한 98조 정도 된다 하는데 12세 이하로 좀 그 인구를 좀 범위를 늘리면 이제 유아까지 늘린다면 한 인구가 한 2억 명 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죠, 진짜. 예. 그리고 시장 규모도 뭐 180조, 뭐 당연하죠. 2억 명이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큰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피가 어려우니까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재료를 찾다 보니까 또 지금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한중 FTA 확대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한테 좀 더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최근에 이러한 테마가 좀 부각이 됐다. 그러면서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고 FTA도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 식품 뭐 분유 기저귀 아동복 그 대상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아무래도 수출 관련 경기 민감 좀 어려우니까 이런 주식이 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어제부터 좀 뜨겁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점차 더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관련주들의 강세의 그 원인으로 짚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영유아 시장으로 늘릴 경우에는 180조 원이라고 또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해외 시장에 있어서도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허 의원님, 그 해외 다른 선진 업체들도 중국 시장에 이미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그 중국의 분유 시장은 네. 지금 이제
그 2009년도 이후에 연평균 한 이제 20% 이상 고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멜라닌 분유 파동 나오고 나서는 이제 외국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최근에 이제 무역협회랑 이제 그 주간무역이라는 쪽에서 이제 보도 자료, 그 기사를 냈던데요. 그 기사를 지금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 멜라닌 파동 이후에 그 외국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수입 비중으로 봤을 때 네덜란드가 22%로 1등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업체를 저희도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잘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쪽이 분유 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다네요. 그 중국에 수입 넣고 있는 쪽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8등입니다. 연간 한 5,300만 달러 정도 그쪽에 수출을 하고 있고 수입 금액을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80% 이상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유업이나 뭐 남양유업 이런 쪽들 분유 회사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저귀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역시나 최근에 이제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저귀도 역시 외국산이 우세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일본 쪽 그 일부 부유층에서 일본 기저귀 선호하고 뭐 이런 쪽 있다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위 10대 브랜드 중에 대부분이 다 외산 브랜드이고 전체 시장 MS를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저귀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일본 제품의 수입 비중이 무려 9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의류 쪽은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낮은데요. 그 디즈니라든지 뭐 바뽀또우라는 다국적 외산 브랜드가 거의 시장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그 의류 쪽은 그 외산의 MS가 좀 비중이 낮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해외 시장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은 조금은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시장도 보면 중국에서 다른 뭐 디올이라던가 이런 해외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우리 소비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성장을 하듯이 이런 분야도 우리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분야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영유아 제품들 그 기업들의 현황은 어떤지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허준식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종목별로 똑같이 얘기를 하면 내일 유업이 그 역시 그 최근에 이제 분유 정책이 강화됐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유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그 뭐 매일 유업, 남양 유업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좀 진출을 한 것 같고 그 말고도 뭐 약품 같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무슨 그 아동 그 감기약이라든지 뭐 변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매출 증가하고 아까 뭐 킴버리 같은 거 프리미엄 시장에서 기저귀 그리고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는 뭐 고가 브랜드고 또 노마진 세일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래도 좀 비싼 가격들이 중국에서도 이제 좀 비싼 거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아가방 컴퍼니 뭐 계속 괜찮은데 고급 백화점 입점 유대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여러 회사들이 나가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몇 개 회사 그 매출 비중 매출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한 1,400억 그리고 한미약품 한 970억 그리고 매일유업 4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규모가 사실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영유아 식품 자체가 시장 자체가 90조, 100조 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실 뭐 1,400억 이거 별로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면은 시장이 분명히 큰 시장에서 우리나라 순이익 자체가 지금 낮기 때문에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그렇죠. 잠재력이 엄청난 거고 거기다 또 우리가 FTA랑 체결 가능성도 높고 점점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 선진국인 우리나라랑 맺는 게 괜찮은 시장이거든요.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뭐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엄청난 시장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성장성은 아주 무궁무진하다. 막 이러한 성장성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아주 매력적이고 또 영유아 식품 그 주식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매력적이고 좀 경쟁력이 있는 시장인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에서 보는 그 영유아식 관련주들의 좀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혜진 기자, 여의도 시각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증권사 연구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주가 급등이 다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좀 오버슈팅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적극적인 투자 접근은 좀 자제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국내 유아용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내수 시장 내에서 가뜩이나 좀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장 내 파이도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내에서도 물론 기회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수치,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부정적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나라나 또 일본같이 중국 역시 현재 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나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면 제로투세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중국 내에서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국내 내수 비중이 좀 크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급등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증권사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수출 비중이 큰 기업 쪽으로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 시각에 있어서 이 중국 영유아 관련주들 앞으로 좀 상승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보면 큰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재료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두 자녀라고 해서 또 다 두 자녀를 낳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뭐 애기 2명 키워보니까 힘든데요. 그쪽도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 마인드가 좀 바꿔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는 심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선호주는 알루엔누 하고 있는 제로투세븐 갖고 왔는데요. 우리도 지금 이 옷을 좀 많이 사서 입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루엔누가 중국에서 어제 나왔던 재료죠. 143억 수주했다고 하니까 이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상당히 다른 업체들보다는 뭐 그냥 견조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은 가이던스가 전체로 안 나오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을 건데요. 뭐 외주 생산이라든지 또 뭐 심리적인 면을 봤을 때 제로투세븐이 지금 구간대에서 가장 나아 보입니다. 네. 실적을 앞서서 증권가에서 좀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또 최선호주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준구 전문가님, 앞서서 나왔던 얘기지만 어느 정도 그 재료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최선호주는 어느 쪽을 보세요? 네,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작은 주식, 코스닥 주식 위주로 갔는데 저는 이제 매일 유업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분유 시장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추가 자녀나면은 분명히 10% 20% 성장이 기대가 되고 지금 시장 자체가 2013년도 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2012년도에 한 779억 유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산하면 거의 10조가 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동사의 본사, 조제 분유 수출,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그 매출액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장도 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그리고 매장당 매출액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늘리는데 또 그 매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중국 관련주 하면은 되려 직접 먹는 게 그래도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매일 유업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유업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호주로서는 매일 유업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이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실적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좀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